사람이 자기 값어치를 스스로 따져보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지은호는 그날 밤에야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요. 그날 이후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보다 감부터 먼저 떠오르는 이상한 버릇까지 생겼습니다. 고성이가 만들어 놓은 숫자들은 종이에서 사라졌는데요. 숫자들이 지워진 자리에는 대신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선택 하나,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선택 하나, 그리고 그 사이에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가능성까지 얹혀 있었는데요. 어느 쪽을 고르든 공짜는 없는 장사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지은호의 잠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원 침대에 앉아있던 한우진 얼굴이 떠올랐고요. 눈을 뜨면 카페 천장에 붙어있는 조명 사이로 숫자들이 빗물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졸다가도 가슴이 답답해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버리곤 했는데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도 머릿속 열기는 잘 식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휴대폰 진동이 책상 위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번호였는데요. 스팸이겠지 싶어 무시하려다가 문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문자를 열어본 순간 지은호의 손이 그대로 굳었는데요. 화면 안에는 집 앞 골목 사진이 찍혀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지강호 씨 집 맞죠? 문장은 공손한데요. 사진은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임 안에는 익숙한 가게 간판, 낡은 계단, 할머니가 화분을 내놓던 창문까지 다 찍혀 있었는데요. 그 사진 하나가 말해주는 건 단순했습니다. 너희 집 다 알고 있으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지은호는 잠깐 숨이 막혀서 창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강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전화는 한참 동안 벨만 울리다가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누나, 지금 새벽이야. 지강호 목소리는 반쯤 잠겨 있었는데요. 취해서 잠든 사람을 억지로 깨운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인사도 생략하고 바로 물었습니다. 이 번호 알아? 이 사진 본 적 있어? 문자를 캡처해서 보냈더니 잠시 뒤 동생의 말이 끊겼습니다. 잠이 확 깬 사람이 내는 숨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 또 연락했네. 누나 걱정할까봐 나한테만 돌리려고 했는데. 지강호는 결국 실토했는데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적당히 친절한 말투로 투자 얘기를 꺼냈는데요. 중간부터는 슬쩍 병원 이름을 언급하고 재벌가 재단 얘기를 끼워 넣었고 나중에는 은호 카페 위치까지 짚어가며 농담처럼 말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누나 카페 분위기 좋다면서요. 요즘 그런데 하나쯤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지강호는 너무 늦게 깨달았는데요. 깨닫고 보니 이미 서류에 사인을 다 해버린 뒤였습니다. 돈은 통장에 들어왔고 이름 모를 수수료들이 빠져나갔고 남은 건 덩그러니 원금과 이자뿐이었어요. 지은호는 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사채가 아니라 누군가 판을 짜두고 입구에 현수막만 바꿔 걸어놓은 장사 같았습니다. 입구에는 재테크 투자 기회 같은 단어가 붙어 있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빚. 전화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속에 떠올랐던 얼굴은 지강호가 아니었습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약봉지, 입술을 적시던 물컵, 그런 것들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몸을 담보로 병원에 묶여 있고 누군가는 빚을 담보로 거리 하나하나에 묶여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아침이 되었고 카페 문을 열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문은 열었지만 마음은 영업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고 숨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자신이 이미 어떤 선택을 해버린 것 같다는 착각이 들 것 같았거든요. 오전 한가한 시간대 카페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늘처럼 편한 차림으로 왔는데요. 오늘은 왠지 얼굴이 더 굳어 보였습니다. 마치 온 도시의 숫자를 머리에 이고 온 사람 같았습니다. 커피 한 잔만 만들어 줄래? 이지혁은 평소처럼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넸는데요. 지은호는 그 농담 뒤에 숨겨진 긴장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주문 받는 손보다 먼저 입이 움직였습니다. 선배, 혹시 회사 쪽에서 우리 집 얘기 들으셨어요? 이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문을 바꿀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처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재단 회의에서 병원 쪽에서 그리고 아마 그쪽 집안 일부에서도 지나가는 듯이 흘렸는데 그게 다 합쳐지니까 그림이 좀 보이더라고. 어떤 그림이요? 지은 오는 커피를 내리면서 물었습니다. 커피 향이 올라오는데도 마음이 전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말했는데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우진이 수술비 이후 재단 이미지, 병원과 회사 합작, 그리고 내 주변 빚. 이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너를 판 중앙에 세워놓으려는 사람들. 그 말은 누가 들어도 명확했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이름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지은호의 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선배는요? 그 그림 안에서 어디 서 있을 건데요? 지은호가 묻자 이지혁은 잠시 웃었습니다. 웃음이 약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그림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려면 먼저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는 끝까지 봐야 돼. 그래서 오늘은 커피 마시러 온 김에 너한테도 제대로 얘기해 두려고 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지혁은 병원 파트너십 문서에 있던 문장 하나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장기 공여자 후보 관리라는 단어가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단어가 단순한 의료 용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미리 가로채 두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는 점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싫은 건 내가 죄책감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거야. 누가 내 주변을 일부러 더 망가뜨려 놓고 살 길은 여기 하나뿐이라고 밀어붙이는 구조. 그게 가족 얼굴을 하고 다가오니까 더 역겨워. 지혁의 말은 끝까지 조심스러웠는데요. 그 조심스러움 안에 분노와 애정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럼 선배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정답 같은 말을 듣고 싶어서 물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지혁은 한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말 들으면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말을 쉽게 해도 되는 위치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 말은 모순 같았는데요. 그래서 더 인간적으로 들렸습니다. 지혁이 완벽한 답을 알고 있는 어른처럼 굴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위로가 되었어요. 그 무렵 또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화는 산부인과에서 가져온 오래된 문서 봉투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요. 둘 다 봉투 하나를 열지 못하고 몇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거 열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영란은 봉투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약간 누렇게 바랬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을지 모를 이야기는 너무 선명해 보였습니다. 이지화는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척하고 싶다. 이거 열어보면 모두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근데 이미 반쯤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른 척하는 건 비겁한 일 같기도 해. 두 사람은 산부인과 창고에서 복사해 온 몇 장의 기록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출산일자, 신생아 상태, 그리고 쌍생아 중 둘째 별도 이관이라는 짧은 메모. 이름은 없었는데요. 날짜와 병원, 재단 이름, 그리고 같은 시기에 우진이 태어났다는 사실까지 이어붙이면 의심은 거의 확신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쌍둥이라든가 그런 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진 오빠 얘기할 때마다 표정이 이상하게 변한 적은 있었는데요. 마치 미안한 사람과 고마운 사람을 동시에 바라보는 사람 같았어요. 지화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고성이가 우진을 볼 때와 은호를 볼 때의 표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요. 우진을 볼 때는 죄책감이 섞인 애정이었고 은호를 볼 때는 갖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갈망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야 할까요? 엄마한테 바로 들이밀면 일단 문서부터 찢어버릴 것 같습니다. 영라 말에 지화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성희 사모님 성격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그리고 형들한테 보여줘도 성재 본부장님은 이용할지 숨길지부터 계산하실 거고 박 대표님은 아마 너무 흔들릴 것 같고. 둘은 결국 한 사람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지은호. 지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이 누구보다 먼저 알려져야 할 사람이 지은호 씨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인지 아니면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인지 그게 잘 모르겠단 말이야. 영라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들고 은호를 찾아가는 순간 그 사람 인생을 한 번 더 뒤집어 놓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미 간이식과 돈, 권력 문제로 휘청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출생의 비밀까지 얻는 일이라서요. 그럼 이렇게 하죠. 우진 오빠 상태부터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걸로요. 우진 오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더 괴로워질지 오히려 편해질지 그 표정부터 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봉투는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는데요. 서랍을 닫는 손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숨긴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박성재는 전혀 다른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지강호 이름으로 된 채권 일부가 다른 사람 손을 거쳐 자신이 관리하는 펀드 계좌로 들어와 있었는데요. 서류상으로는 그냥 여러 채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저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하나였는데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강호. 지은호의 동생. 성재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 줄 하나쯤은 쥐고 있어야 협상 테이블에서 덜 불리하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끝까지 이식을 거부했을 때 이 채권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반대로 이식에 동의했을 때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을지. 어느 쪽으로 가든 자신에게 유리한 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빈은 성재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친 이후로 수빈은 본부장실 문 앞을 스치듯 지나다니는 횟수가 늘어났는데요. 자신이 딱 봐도 너무 티나게 굴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 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요. 그냥 돈을 많이 번 느낌이 아니라 돈이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수빈은 자기 머릿속으로 정리한 성재에 대한 첫인상을 그렇게 요약했는데요. 그 평가에는 호기심도 경계도 욕심도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돈 때문에 싸웠고 늘 돈 때문에 양보해야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쯤은 돈 때문에 울지 않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철과 김다정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한식탁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자주 싸우기도 했던 조합이었는데요. 오늘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국을 뜨다가 말고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강호 그놈 또 사고 쳤다며. 정순이에게서 전화를 받은 터였습니다. 친정집과 사위집이 반쯤 합쳐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집안 문제 하나 생기면 두 집이 동시에 들썩였습니다. 지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규모가 있습니다. 기관 이름까지 들먹이는 곳이라 사채랑은 또 다른 문제고요. 수빈은 밥을 푸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누나 쪽에서 다 떠안는 분위기야. 지환은 대답 대신 물만 마셨습니다.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다정의 눈에 미묘한 미안함이 떠올랐는데요. 그 미안함에는 은호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식들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정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이도 회사 일로 바쁜데 지은호까지 저렇게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합니다. 수빈이 그 말을 듣다가 불쑥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결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싫어서가 아니라요. 우리 쪽 사람들은 평생 버티느라 인생을 다 쓰더라고요. 저는 좀 다른 길로 가보고 싶거든요. 다정이 딸을 꾸짖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속 보이는 말이라 혼을 내야 할 것 같다가도 저 말 안에 담긴 피로와 체념을 알아버리니까 쉽게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돈 많은 집이 다 행복한 건 아니다. 너도 드라마 많이 보잖아. 저 집들도 사람 사는 꼴 다 거기서 거기야. 그 말에 수빈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드라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날들인지 뭔지 딱 우리 집 반대편 세상 보는 느낌이라서요. 수빈의 농담은 반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드라마 속 판 위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지역, 성재, 영나 그리고 이제 은호까지. 이미 이 집안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박영란은 큰 결심을 하고 지은호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문자 메시지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시작했는데요. 읽는 사람 마음은 그 몇 줄만으로도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박영나라는 이름이 뜨는 순간 지은호는 자연스럽게 고성의 얼굴부터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영란은 항상 공손했고 눈빛이 맑았기 때문에 괜한 선입견을 가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닫는 시간대에 맞춰 둘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 영란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긴장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 봉투를 계속 접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영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언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인사말만 듣고도 지은호는 피곤해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부탁한다는 말이 요즘에는 다 같은 무게로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인지 대략 짐작은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지은호는 먼저 말을 꺼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란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종이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게요? 엄마가 예전에 다녔던 산부인과 기록 일부인데요. 사실은 언니랑 우진 오빠 얘기를 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찾아가 보게 됐었습니다. 지은호는 손이 굳었습니다. 봉투를 바로 열지 못하고 한참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종이 표면이 손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열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걸 보고 나면 제 인생이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지은호의 질문에 박영란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눈을 피했다가 결국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언니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지금 말하는 게 맞을까? 근데 이건 적어도 엄마보다 언니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봐야겠네요. 지은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복사본이 들어 있었는데요. 병원 이름, 출산 일자, 신생아 상태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한 줄이 있었습니다. 쌍생아 중 둘째 별도 2관.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서로 엉켜버렸습니다. 쌍생아 둘째 2관. 그 단어들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는 진실은 너무 명확했는데요. 동시에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언니 아직 확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정확한 주민번호도 없고 다만 날짜와 재단 이름, 그때 상황까지 고려하면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요. 영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호는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영라 씨는 이걸 보고 제일 먼저 누가 떠올랐어요? 솔직히 언니와 우진 오빠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우진 오빠가 가끔 했던 말들이 있었거든요. 세상 어딘가에 내 반쪽이 따로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걸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이 문서 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농담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지은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필이면 간이식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런 문서를 받게 되네요.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영란은 그런 농담조차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보였습니다.
언니 이거 엄마한테는 아직 말 안 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 들이밀면 그냥 찢어버리면서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꺼내지 말라고 할 사람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지은호 머릿속에는 다른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순이였습니다. 만약 이 문서를 순이에게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찢어버릴까요? 아니면 같이 끌어안고 울어줄까요? 그 둘 중 어느 쪽일지 단번에 알 수 없어서 더 답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낮게 깔린 여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영나야. 두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는 고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잘 정돈된 차림이었는데요. 오늘은 표정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영나는 벌떡 일어나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성희의 시선이 천천히 지은호와 봉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공기가 탁 막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다가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동네 카페에서 너와 그 아이가 따로 만난다는 건 딱 한 가지 경우뿐이겠지. 내가 놓친 과거를 너희끼리 먼저 찾고 있는 경우. 성희의 말투는 담담했는데요.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영나는 서류 봉투를 숨기려다 말았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엄마 그냥 엄마 얘기 듣기 전에 저희도 조금 알고 싶어서요. 성희는 딸을 바라보다가 의자를 하나 끌어다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도망치지 않을게. 다만 순서는 내가 정할게. 누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할지 여기서부터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서. 그 말은 이상하게도 더 큰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희가 정리한다는 말은 누군가의 입을 막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 무렵 정순이는 시장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아주 오래된 얼굴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성희와 연결돼 있던 산부인과 간호사가 우연히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서로 바로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쪽 혹시 성희 씨랑 같이 다니던? 간호사는 순이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자리를 정리하려 했는데요. 순이는 그대로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장사꾼이고 당신도 장사꾼이겠죠. 옛날 얘기 조금만 합시다. 내 딸 인생이 자꾸 그때 이야기로 흔들리고 있어서요. 순이는 일부러 웃는 얼굴을 했습니다. 가라앉아 있는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간호사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바닥에 앉아버렸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혼모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번호처럼 다뤘으니까요. 재단에서 내려오는 지시대로 서류를 처리했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다 사람 인생이더라고요. 그때 성혜 씨가 양수 터져서 실려왔었죠. 이틀 밤낮으로 울다가 아이 낳고 그 다음은 언니가 더 잘 알 거고요. 순이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쌍둥이였다면서요. 간호사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포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왜 이제야 묻나요? 언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나는 내 딸이 버려졌다는 것만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버려진 게 한 명이 아니었더라고요.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잊혔고 누구는 이용당하고 나는 이 판이 너무 역겨워서 지금이라도 뭔가를 바꾸고 싶어서요. 순이의 말은 참아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날 서류 도장을 찍었습니다. 둘째 이관 처리 서류도 입양 관련 메모도. 그때는 다들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키우면 아이가 행복해질 거라고요. 근데 지금 언니 얼굴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그 말은 순이 안에 있던 마지막 참을성까지 긁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의 판은 누가 먼저 폭로하느냐의 싸움이 될 기세였습니다. 영나와 지화는 문서를 쥐고 있었고 성희는 자신의 입으로 어떤 진실을 먼저 꺼낼지 계산하고 있었고 정순이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여전히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간 한쪽을 내어주느냐 마느냐의 선택도 무거웠는데요.
이제는 자기 존재 자체가 누구의 선택과 누구의 죄책감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까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우진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른 채 병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든 결심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에 앉았을 때 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결정했어? 질문은 간이식에 대한 것 같기도 하고 두 사람 인생 전체에 대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했는데. 근데 하나는 정했어.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인생을 협상 카드로 올리는 사람들 편에 서지는 않겠다고.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이상하게 숨이 좀 편해졌어. 나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이유만큼은 분명했으면 좋겠다. 돈 때문도 아니고 빚 때문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냥 지은호라서 내린 결정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지은호는 잠깐 웃었습니다. 쌍둥이 오빠가 그런 말하니까 더 복잡해지는데. 우진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지은호는 더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알아버렸어. 산부인과 기록, 재단 서류,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인생에 계속 붙어 다니던 이상한 감정들까지. 나도 언젠가부터 세상 어딘가에 내 반쪽이 따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 우진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지은호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이제 누가 우리를 어떻게 썼는지 끝까지 보고 나서 살아야겠네. 둘 사이에 오가는 온기가 아주 작게 느껴졌는데요. 그 온기가 그날만큼은 숫자와 서류와 권력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판은 거의 다 깔려 있었습니다. 약혼식이든 재단 발표회든 회사 합작 조인식이든 어느 시점에서든 한 번은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텐데요. 그 자리에서 누가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에 따라 이 집안의 화려한 날들은 진짜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화려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만 대문짝만하게 드러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약혼식 이야기는 모두가 모르는 척하면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박성재의 사업 파트너 쪽과 연관된 집안 약혼식이라는 명목이었는데요. 실은 재벌가와 박진석 집안 그리고 재단과 병원까지 한 번에 묶어서 보여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언론에도 일부 흘려놓았고 재단 이미지에도 도움되는 행사였기 때문에 포장지는 사랑과 축복이었지만 속 내용은 거의 회의실에 가까웠습니다. 이 약혼식 소식을 들었을 때 지은호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행사처럼 보이는데도 어쩐지 모든 일이 그날을 향해 모이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우진 상태를 지켜보는 병원, 지강호 빚에 얽힌 사람들, 산부인과 기록을 숨겨놓은 서랍, 고성이가 조정하고 있는 전화들까지. 끈들이 모두 그날을 향해 잡아당겨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는 약혼식 얘기를 듣자마자 손을 털었습니다. 나는 안 간다. 그 집에서 무슨 쇼를 하든 내 딸이 서 있을 자리는 아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불편한 감각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선언해놓고도 막상 그날이 되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텔레비전과 휴대폰만 붙잡고 있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반대로 이지혁은 약혼식에 반드시 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로서도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었는데요.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약혼식 며칠 전 마지막으로 지은호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었는데요.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은호 혼자 앉아 있었는데요. 계산대 옆 테이블에 도면과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커피 말고 물 좀 줄래? 속이 좀 쓰려서. 지혁이 농담 비슷하게 말하자 지은호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선배가 속 쓰릴 일이 뭐가 있다고. 속 쓰린 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지 않나? 지혁은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약혼식장에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 말에 지은호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를 왜? 거기서 찾아. 초대장도 못 받았는데. 초대장은 직접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내 이름을 그 자리에 이미 적어두었을 거라 생각해서. 지역의 말은 어딘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은호를 약혼식의 변수가 아니라 필수 참석자처럼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내가 가면 더 엉망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결정할까봐 말해두고 싶었다. 내가 어떤 얼굴로 그 자리에 서게 될지
그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해서. 두 사람은 그날 밤 약혼식이 열릴 호텔 이름과 그날 안건처럼 오르내릴 이야기들을 조용히 짐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둘 다 같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폭탄을 터뜨릴 거다. 폭탄이라는 단어는 비유였지만 그만큼 누군가의 삶을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는 비밀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쌍둥이, 입양, 버려진 과거, 돈, 빚간이식. 이 단어들 가운데 어떤 조합이 무대 위로 올라오느냐에 따라 이후의 화려한 날들은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혼식 당일 호텔 로비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이 자리가 두 집안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혹은 믿는 척하고 있었거나요. 박영란은 화장을 하면서도 자꾸만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속눈썹을 올려야 하는데 자꾸 손이 떨렸거든요. 옷을 입히던 코디는 그 떨림을 단순한 긴장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영란은 알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약혼식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선택을 해야 하는 날이기도 했다는 것을요. 지화는 검은 양복을 입고 영라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라는 명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까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오늘 그 봉투 가져오셨어요? 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엄마가 또 뭔가를 감추려고 하면 최소한 나라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이걸 진짜로 꺼낼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환은 그 대답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도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약혼식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결국 집안에 텔레비전을 켜놓았습니다. 생중계까지는 아니었지만 연예 뉴스와 재단 관련 뉴스에서 이 행사를 다룰 것 같았거든요. 휴대폰에는 시장에서 만난 옛 간호사가 보내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언니, 혹시 오늘 거기 가실 겁니까? 내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도 누군가는 한 번쯤 소리 내줘야 할 것 같아서. 순이는 메시지를 읽다가 가슴이 콕콕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약혼식이 열리는 호텔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비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는데요. 어쩐지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 이름이 오르내릴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빚, 채권, 누나, 재단.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붙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지은호는 약속도 초대도 없이 집을 나서버렸습니다. 발이 향한 곳은 병원이었는데요. 병실에 들러 우진 얼굴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우진은 수액을 맞으며 천장을 보고 있다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약혼식이 있다면서 화려하겠다. 우진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지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혼식도 화려한 것도 체질이 아니라서 대신 여길 한번 들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정하려고 합니다. 우진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 것 같아? 지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아무 데도 안 가고 싶어. 근데 이 집 사람들이 워낙 나를 판에 끌어들이는 걸 좋아해서 결국 어디엔가 서 있게 되겠지. 어차피 서게 될 거면 적어도 내 발로 선택해서 서보고 싶었어.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부탁할게. 어디에 서든 나 때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줘. 나는 내가 나 때문에 무너지는 꼴은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은 기적적으로도 무게를 덜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잡으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영라였습니다. 언니, 혹시 오늘 어디 가고 계세요?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그냥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영란은 숨을 들이키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혹시 호텔까지만 와주실 수 있어요?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밖에서라도 제가 언니 얼굴 한번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택시에 올랐습니다. 호텔 이름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이미 어떤 선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자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플래카드에는 축약혼, 축동반 성장이란 문장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글자들이 이상하게도 축간이식 축채권 회수로 보였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망가져 있었어요. 로비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있자니 잠시 뒤 영나가 내려왔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요. 평소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나는 인사를 하며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일부러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 주인공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혼나는 거 아니에요. 영나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와야 했어요. 안에 있으면 숨이 안 쉬어져서요. 엄마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아니 무엇을 또 감출지 생각하니까요. 영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전에 보여주었던 산부인과 기록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언니, 저 오늘 이걸 들고 들어갈지 말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언니는 이 봉투가 내 가방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약혼식이 진행된다는 것만은 알고 계셨으면 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영나는 마치 폭탄의 뇌관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뇌관을 언제 뽑을지 결정하지 못한 채 무대 위로 올라가야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가 터질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지은호의 질문에 영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또 거짓말을 하면요. 또 누군가를 이용해서 무대 위에 올리려고 하면요. 그때는 저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미 결심의 반 이상이 지나온 상태라는 신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봉투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 선택, 나한테 미리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건 영나 씨 인생이고 영나 씨 엄마 이야기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나를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쓰지 말기. 나도 그 집 사람들도 다 이제 좀 그만 이용당해 보고 싶어서요. 영나는 그 말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엄마처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려고요. 둘은 그렇게 약속을 나누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영나는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갔고 지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 판 전체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시각 호텔 연회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양가 어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성인은 재단 관계자와 병원장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사업 파트너와 웃으며 잔을 부딪히고 있었는데요. 눈은 연회장 입구를 자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나타날까? 순이가 나타날까? 혹은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변수가 들어올까? 성재 머릿속에서는 채권과 지분, 여론과 이미지가 한꺼번에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약혼식을 무사히 넘기면 이후 몇 년간은 자신의 자리가 굳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대신 오늘 한번 잘못 터지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하던 사회자가 약혼식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준비하고 있을 때쯤 연회장 뒤쪽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들어와 끝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본 건 크게 웃던 박진석이었습니다. 정순이. 순이는 화려한 드레스도 브랜드 가방도 없이 평소 장사할 때 입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연회장 뒤쪽에 앉았습니다. 사람들 몇이 흘기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그녀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성인은 뒤늦게 그 모습을 발견하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눈이 잠깐 마주쳤는데요. 그 짧은 눈맞춤 속에 지난 오랜 세월의 원망과 두려움과 미안함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앉아 있겠다는 듯이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연회장 안에는 네 사람의 시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 무대 위로 올라갈 약혼 당사자들,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는 이지환, 그리고 좌석 사이를 오가며 흐름을 살피는 이지혁. 거기에 재단 관계자, 병원장, 사업 파트너들까지 얽혀 있었는데요.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약혼식은 이미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 사랑과 계산이 동시에 서 있는 법정 같은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호텔 밖 벤치에 앉아있던 지은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켰다가 통화를 받자 낮게 깔린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 씨, 나야. 고성이. 어디서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목소리는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어떤 서류를 꺼내든 내가 그 순간에 가만히 있어주면 나는 끝까지 내 주변을 지킬 겁니다. 협박인지 부탁인지 헷갈리는 말이었습니다. 내 주변을 지키겠다는 말은 곧 내 주변을 언제든 건드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성희 씨, 저는요.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침묵도 동의도 거절도 다 제 선택이라서요. 오늘 누가 먼저 입을 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계산 맞추려고 내 입을 다물지는 않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한숨 섞인 웃음이 들렸습니다. 역시 내가 제일 무서워. 그래서 내가 제일 갖고 싶었고.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벤치 위에 앉아있는 지은호 옆으로 호텔 유리벽에 비친 샹들리의 빛이 길게 번져왔습니다. 이제 곧 누군가는 입을 열게 되어 있었고요. 그 첫마디가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이 집안의 화려한 날들은 정말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었고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드러나고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경우든 지은호와 한우진 두 사람의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운명이었습니다.